보다 깊이 있는 강연을 통해서 선거를 보다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의 신영일입니다. 자,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과연 뭐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강연자부터 만나보시죠. 아주 쉽게 말한다면 국민이 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된 정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치적 평등주의, 모든 개인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정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정치 과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치 체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에이브라함 링컨에 의하면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통치, 가버먼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 형태가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정치 체제가 아니고 어떤 경제 체제, 그리고 법의 지배, 그리고 교육 시스템, 이런 것과 잘 맞물려서 이렇게 함께 작동하는 그런 정치 체제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앞으로 이 법의 지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좋은 시장 경제를 형성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운영될 수가 있고, 또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시민들이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제도를 통해서 민주적인 어떤 시민 교육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직접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근무하는 김비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민주주의의 진화와 좋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주제가 더 의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질적인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나라들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좋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민주시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역경을 뚫고 어떤 열망과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예. 진화해 왔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예. 이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존의 민주주의 형태에 비해서 에 대한 어떤 불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양한 민주주의 형태의 역사를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형태의 민주주의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 하면 어떤 시대, 어떤 국가가 생각나나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 하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회와 국가는 고대 아테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아테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영원한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뜻하는 디모크라시라는 용어가 그쪽에서 기원을 했고, 그 용어에 충실한 민주주의가 최초로 그곳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테네의 민주주의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우리 신일 선생님? 예, 아테네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대접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참정권을 여성하고 노예한테는 주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게 한계점이 아닐까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과 달리 아테네에서는 노예와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귀족적인 민주주의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죠. 자, 이러한 아테네 민주주의 등장은 기원전 600년경 솔론의 농노 해방과 경제 개혁, 그리고 6세기 말의 클레이스테네스, 5세기의 에피알테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페리클레스의 개혁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나 페리클레스 시기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로 불리는 시기죠. 약 50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의 장송연설에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이상과 목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장송연설의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성공후사의 덕성을 갖춘 능동적인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민주정치가 최초로 실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근대 민주주의와 아주 극명히 대비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데모스, 시민이 직접 관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소크라테스의 인민재판 들어보셨죠? 데모스가 직접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입법도 행정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적 기준에서 보면 과두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 소위 엘리트들이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 시민들은 그런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아테네 민주정치는 로마 공화정의 원리와 함께 후대의 민주정치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대 아테네에서 꽃을 피웠던 민주주의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게 언제일까요? 봉건제가 심화된 중세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엄밀하게 본다면 중세 후기에는 북부 이탈리아의 자치적인 어떤 공화정적 자치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불꽃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중세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암흑기였다, 이런 어떤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암흑기를 지나면서 근대에 들어와서 민주주의는 다른 형태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데모스가 직접 입법, 사법, 행정을 관장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 시대는 가고, 이제 소수의 엘리트 대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변자로서 정치를 하게 되는 자유주의적인 대의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프레젠터티브 디모크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 민주주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전에 근대 시민혁명을 중심으로 근대 민주주의가 확립된 과정을 간략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국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국의 혁명이라고 하면 1642년에 내란 혹은 청교도 혁명이 있고 1688년에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으로 인해서 찰스 1세가 처형이 되고 호국경 크로멜이 이끄는 공화정이 수립되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정에서 왕정으로 이뤘기 때문에 혁명은 아닌데
그 이후에 어떤 영국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변화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혁명이라고 해석을 한다. 이게 지배적인 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발전과 발전 맥락에서 본다면 이 명예혁명은 매우 중요한 성취를 이뤄내요. 그 뭐 중요한 그 명예혁명의 그 산물이 무엇이죠? 그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권리장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리장전. 권리장전이죠. 그래서 이 명예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권선언, 권리장전이 수립되는데 이를 통해서 근대 정치체제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확립돼요. 이게 뭐냐면 법치주의 혹은 헌정주의 원칙이 확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게 되고 무엇이 통치하게 되는 거죠? 법이 통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인 군주가 자의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이제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통치가 되므로 인민이 자의적인 권력에 희생당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그 헌정주의적인 어떤 그 제도의 확립은 그 이후에 영국이 19세기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게 되는 안정된 제도적 틀을 갖다가 제공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영국의 혁명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제도적 토대를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혁명으로 미국 혁명을 갖다가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국 혁명은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로 인해서 미국 혁명으로 인해서 세계의 리더라고 불리는 미국이 창건되고 지구상에서 최초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수립되고 또 민주적인 사회, 민주적인 문화가 확산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독립혁명과 독립선언을 통해서 선거권이 확대되어 평범한 사람들이 통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계기로 평민들이 민주주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토크윌은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사고야말로 미국인들과 미국 민주주의를 유럽과 확실하게 구분시켜주는 요소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노동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도 일종의 노동자로서 임금을 받고 봉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평등주의적인 문화가 이제 서서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 세계적인 민주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혁명하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떠올릴 혁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프랑스 혁명이 그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혁명이죠. 왜냐하면은 앙샹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가 붕괴되고 그 유명한 휘황찬란했던 부르봉 왕가가 그와 함께 몰락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세속적 권력도 파괴되고 또 최초로 공화정이 들어서요. 그래서 또 세계적으로 민주정부의 귀감이 되는 법과 제도가 이렇게 수립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인간의 권리에 대한 논의와 그것에 대한 명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바로 프랑스 혁명이 남긴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는 인민주권론과 결합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입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것은 미래의 입법 활동에 대한 이념적 지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 혁명은 자코뱅의 공포 정치로 타락해버린 결과 직접 민주주의 이상, 인민 주권의 이상은 실천 불가능하고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페이긴 같은 사람도 대의민주주의자로 이렇게 전향이 될 정도로 이 인민주권의 직접적인 행사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뭔가 그것을 좀 절제하고 정제화시킬 수 있는 제도, 법,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헌주의적인 어떤 그 원칙들, 제도들, 이런 것들이 그 위에 모색이 된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 혁명은 반면 교사로서의 어떤 역할도 했다라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20세기 세계사에서 프랑스 혁명이 못지않은 혁명이 바로 러시아 혁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혁명의 목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였어요. 그 이전의 어떤 영미권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는 이른바 이네들에 의하면 부르주아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회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있는 것, 프롤레타리아트가 다수죠. 근데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소수의 부르주아지들이 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한다고 보는 거죠. 독재를 행사한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하기 때문에 보다 민주적이다, 이렇게 선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기대와 달리 볼셰비키는 고도로 집중화된 독재 체제를 확립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 독재로 넘어가게 되고 소비에트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포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스탈린 체제를 거치면서는 전체주의로 타락해버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혁명을 민주주의와 연관시켜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러시아 혁명도 원래는 직접 민주정치의 이상, 즉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목표로 했고, 서구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들이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노동소외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안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했었다는 것, 이것이 좀 의미가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에트 민주주의 추구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갖다가 심화시킬 수 있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보다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혁명도 민주주의와 연관시켜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민주주의가 탄생에서부터 근대까지 정말 많은 일을 겪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현대에 들어와서 민주주의는 어떤 일을 겪게 되나요? 예, 현대에 들어서도 민주주의는 여러 번 그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학자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민주주의 형태다, 또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좋은 그 민주주의를 갖다가 탐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1940~50년대 출현했던,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엘리트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입니다. 뭐 이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사받을 수 있듯이 이 엘리트주의 이론은 사실상 민주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민주주의를 연구해 보니까 데모스가 주인이 된, 이끌어가는 정치가 민주정치가 아니고, 데모스는 엘리트들을 선출하고 이 엘리트들이 바로 통치를 해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원래 국민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평등한 자결을 가지고 모두가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 형태인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엘리트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민주정치이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 이념 이런 것과 너무 괴리가 커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현실 위주로 민주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그 민주주의 이상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를 모색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국민 다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자각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로서 참여 민주주의가 등장을 하게 된다. Participatory Democracy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60년대 후반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에 이르면서 참여 민주주의가 곽광을 받게 돼요.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 민주주의다, 뭐 일터 민주주의다, 뭐 이런 일터나 산업에까지 적용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갖다 사회에 광범위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참여 민주주의는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참여만 하면 다냐라는 얘기죠.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참여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참여를 통해서 인간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 자기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가 매우 모호해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참여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가 보니까 이 참여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참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제 새로운 또 민주주의 형태가 제시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으려나 생각이 드는데 심의 민주주의다. 라는 거예요. 심의 민주주의다. 또는 뭐 토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심의를 강조하는 공화주의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민주주의와 이제 공화주의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열정에 이끌리는 하나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좀 무책임성을 조작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공화주의, 로마 공화정 원로원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서는 아주 냉정한 어떤 이성, 성찰이 작동하고, 이런 성찰을 통해서 공동선에 대한 최선의 어떤 해석을 갖다가 끄집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정책을 갖다가 입안하고 실천해 간다는, 이런 뭔가 좀 성찰적인 이성관념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적인 힘의 정치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또 데모스의 어떤 역할, 민족인 시민들의 역할을 갖다가 좀 또 과소평가하게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을 안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냉정한 성찰을 위한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균질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더 발달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측면이 좀 더 발달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심의 민주주의는 그런 이성적인 측면이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심의 민주주의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원주의의 깊이를 너무 경시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런 다원주의를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는 좀 더 역동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모색하게 되는데, 그게 다름 아닌 경합적 민주주의다. 에거니스틱 디모크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자유로운 경합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틀이 바로 민주주의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시적으로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 권력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경쟁에 의해서 이것은 대체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권력이 전제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권력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면 다원적인 어떤 그 경합성을 보장해주는 민주주의 형태, 이게 바로 경합적 민주주의다.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까지 민주주의 이론들이 발전해 왔다라는 거죠. 뭐 그런 어떤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모색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교수님, 지금까지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좋은 민주주의가 뭐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민주주의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먼저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좋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그 개개인이 확실한 좀 민주주의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민주주의적 소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개인 스스로가 어차피 사회라는 게 개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그 민주주의적 소양이 충분히 갖춰져야지 좋은 민주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는 자유와 참여를 보장해주는 정치 질서이죠. 네, 또 한 분만 더 말씀해 보실까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공정한 기회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와 연관시켜서 본다면 공정한 참여의 기회죠. 기회는 동등하게 열려 있어요. 참여하지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은 본인이 결정하더라도 공정한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다 모두가 아주 맞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민주주의의 조건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5가지 정도를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는 민주주의의 본유적 가치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왜 채택해서 실천하는가? 민주주의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민주주의를 채택하면은 뭐 경제 성장이 된다든가 뭐 이런 도구적인 어떤 역할 때문에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정치 체제가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징표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나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도 민주주의는 상당한 희생을 무릅쓰고 추구되어 왔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 본유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고 위아래가 있어서 위에서 명령하고 우리가 노예처럼 굴종하는 그런 권위주의 체제에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존엄하고 평등한 사람인데 왜 그래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가장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가장 근본적인 가치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럼 좋은 민주주의의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가 되려면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과 목적적 측면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규정하게 되면 예컨대 민주주의를 다수결주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다수결주의를 통해서 내린 결정은 모두가 정당성을 얻게 되고 그 다수의 결정이 소수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민주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사실은 소수의 권익을 갖다가 침해해버리게 되는 거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건 민주주의의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해 두는 거죠. 셋째로는 민주주의가 다른 제도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 그다음에 시장 경제, 교육 체제 이런 것과 잘 어울려서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어울리면서 좋은 사회가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사회의 필수적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사회 없이 어떻게 좋은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민주주의만 좋고 다른 시장 경제도 법의 지배도 엉망이라고 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오래갈 수도 없고 좋은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넷째로는
민주주의 이론에서 흔히 강가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에요. 어떤 국민들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정부만 구성해 놓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민주주의는 어떤 책임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좋은 민주주의랍시고 능력이 안 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갖다가 윤택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의 민주주의 이론의 경향은 어떤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통해서 정당성을 갖는 어떤 정부를 창출하는 것도 강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부의 역량, 능력을 강조하는 어떤 흐름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조건은 저는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어요. 좋은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평가가 좋은 민주주의예요. 다른 어떤 국제 평가 기관들에 대해서 민주주의 점수가 높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좋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 민주주의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해야 하고 또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것이 좋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인다면 좋은 민주주의는 역시 좋은 시민이 있을 때 구현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시민이 없으면 성취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시민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적합한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그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단 형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면서 어떤 우리가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가 잘 가꾸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투철한 민주적인 의식과 태도를 갖춘 어떤 훌륭한 덕스러운 민주시민들이 많이 존재할 때 그 민주주의는 건강하고 튼튼한 민주주의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좋은 제도를 갖추고 덕스러운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덕을 갖춘 훌륭한 시민들이 많이 육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민주주의의 알파와 오메가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생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되고 진화되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강연에서 언급해 주신 민주주의의 형태 외에 더 발전되거나 진화된 형태의 민주주의가 존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요한 20세기 중반 이후에 중요한 민주주의 형태 또는 이론들을 이제 소개해 왔는데 사실은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 따라서 또는 기술적인 조건에 따라서 또는 어떤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과 관련해서 특수한 민주주의 형태들이 많이 제시되곤 합니다. 하나를 예를 들자면 오늘날 기후 생태 위기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 쪽에서도 뭐 ESG 경영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절박한 위기 의식을 반영한 그런 민주주의 형태로서 생태 민주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태 자연을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서 무한정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자원에 불과하게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어떤 성장, 착취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역습을 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서 생태 자연을 갖다가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이나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동등하게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이해해야겠다.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시되는 것이 바로 생태 민주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 자연의 이해관계, 목소리를 갖다가 대의 과정에 대변함으로써 뭔가 이게 자연과 상생할 수 있는 뭔가 민주주의 형태를 모색하는 것. 이게 바로 생태민주주의다. 그 외에도 많은 민주주의 형태들이 있겠는데 저는 오늘날 이 생태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오늘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사회에 적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조건들을 잘 지키고 있고 어떤 조건들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이면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민주주의는 뭐 다른 경제체제라든가 법체계, 뭐 교육체계 이런 것과 분리되어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죠.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가 있어야 되고 또 민주주의와 잘 이렇게 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경제도 있어야 하고 또 교육체계도 훌륭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그것은 각 나라의 사정마다 매우 달라요. 또 각 나라가 걸어왔던 정치적인 전통, 패스라고 그러죠. 걸어왔던 길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굉장히 고도로 개인주의화된 민주주의예요. 요즘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에서 봤을 때 개인들의 저항이 굉장하잖아요, 저쪽에서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상당히 강력하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는 문화적인 자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형태가 다 다르고 또 문화적인 토대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떤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좋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 문화에 적합하게 각 문화의 정치 전통에 또 감안해서 이 좋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좀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계 보란 듯이 아시아에 있어서 최고 민주주의를 갖다 구현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과제는 있지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우리는 이 권위주의의 어떤 회귀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까지 함께 해봤고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시간이 있다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자,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는요, 민주주의의 진화와 좋은 민주주의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훑으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들으면서 좋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좋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